안녕하세요. 별이 속삭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영국의 작가 엘리자베스 게스켈의 단편 늙은 유모의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은 19세기 빅토리아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오래전 어느 저택에서 벌어졌던 기이한 이야기를 한 늙은 유모의 입을 통해 들려줍니다. 배경은 눈이 깊이 쌓인 외딴 저택, 사람의 발길도 드문 그곳에서 조금은 기이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이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무서운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오래 쌓인 원망, 풀리지 못한 슬픔,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감정이 어떤 모습으로 남게 되는지를 조용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한 늙은 유모가 들려주는 그날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얘들아, 너희도 알다시피 너희 어머니는 부모 없는 외동딸이셨단다. 그리고 아마 너희도 들어보았겠지. 너희 외할아버지가 내가 태어난 웨스트모어랜드 지방의 목사님이었다는 말을. 내가 아직 마을 학교에 다니던 어린 계집아이였을 때의 일이야. 어느 날 너희 외할머니께서 학교에 들어오시더니 선생님께 혹시 유모 일을 맡길 만한 아이가 있느냐고 물으셨어. 그때 선생님이 나를 불러 세우고 바느질 솜씨가 좋고 얌전하고 정직한 아이이며 부모는 비록 가난해도 몹시 반듯한 분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내가 얼마나 으쓱하고 자랑스러웠는지 너희는 모를 게야. 나는 그 예쁘고 젊은 부인을 모시는 일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나 싶었지. 그분도 나만큼 얼굴을 붉히며 곧 태어날 아기와 내가 그 아기에게 해주어야 할 일들을 이야기하셨단다. 하지만 보아하니 너희는 내 이야기의 이 대목보다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더 듣고 싶은 모양이구나. 그러니 곧장 말해주마. 나는 로저먼드 아가씨. 그 아기가 바로 지금의 너희 어머니란다. 로저먼드 아가씨가 태어나기 전부터 목사관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되었지. 물론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도 내가 돌볼 일은 그리 많지 않았단다. 아기는 한시도 어머니 품을 떠나지 않았고 밤새도록 그 곁에서 잠들었으니까. 그래도 가끔 마님께서 아기를 내게 맡겨주실 때면 난 얼마나 가슴이 벅찼는지 몰라. 그 전에도 그 뒤에도 그런 아기는 없었어. 물론 너희도 저마다 어릴 적에는 다들 곱고 훌륭했지만 사랑스럽고 사람 마음을 사르르 녹이는 모습으로 말하자면 누구도 너희 어머니만은 못했단다. 그분은 어머니를 닮으셨지. 너희 외할머니는 타고난 참된 귀부인이셨어. 노선벌랜드에 살던 퍼니벌경의 손녀 퍼니벌 양이셨단다. 아마 형제자매도 없으셨고 너희 외할아버지와 혼인하시기 전까지는 그 퍼니벌경의 집안에서 자라셨지. 너희 외할아버지는 그때 그저 부목사일 뿐이었고 칼라일의 상점 주인 아들이었지만 그처럼 영리하고 훌륭한 신사는 다시 없을 만큼 좋은 분이셨단다. 게다가 맡은 교구 일에는 참으로 몸을 아끼지 않으셨지. 그 교구는 웨스트모어랜드 언덕들 너머로 넓고 드문드문 흩어져 있었단다.
너희 어머니, 어린 로저먼드 아가씨가 4~5살쯤 되었을 때 그 부모님 2분이 보름 사이에 잇따라 돌아가셨단다. 그때는 참 슬픈 시절이었지. 내 예쁜 젊은 마님과 나는 또 하나의 아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인 어른께서 먼 길을 말을 타고 다녀오신 어느 날 비에 젖고 지친 몸으로 열병을 얻으셨고 결국 그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단다. 그 뒤로 마님은 다시는 기운을 차리지 못하셨어. 그저 죽은 아기를 한번 바라보고 그 아기를 가슴 뒤에 눕힌 뒤에야 마지막 숨을 조용히 내쉬며 떠나셨단다. 마님은 임종 자리에서 나에게 로저먼드 아가씨 곁을 절대로 떠나지 말아달라고 하셨어. 하지만 설령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해도 나는 그 어린아이와 함께라면 세상 끝까지라도 갔을 게다. 그 다음 일은 우리가 눈물도 채 거두지 못했을 때였다. 유언 집행인들과 후견인들이 와서 일을 정리하기 시작했지. 그들은 내 가엾은 젊은 마님의 사촌인 퍼니벌 경과 주인 어른의 형제인 에스트 웨이트 씨였는데 그는 맨체스터의 상점 주인이었고 그 시절에는 아직 살림이 넉넉하지 않았고 키워야 할 아이들도 여럿 있었단다. 글쎄다. 그들이 그렇게 정한 것인지 아니면 마님께서 임종 자리에서 사촌인 그 퍼니벌 경에게 써보내신 편지 때문이었는진 나도 모른다. 어쨌든 로저먼드 아가씨와 나는 노썸벌랜드의 퍼니벌 저택으로 가게 되었지. 퍼니벌 경은 마치 그것이 아가씨 어머니의 바람이었던 것처럼 말했고 또 그렇게 큰 집안에서는 사람 하나둘 더 있고 적고가 아무 차이도 없으니 자신에게도 거리낄 것은 없다는 듯이 말했단다. 그 말투를 듣고 있자니 내 밝고 어여쁜 귀염둥이를 그런 식으로 여기는 사람이라니 도무지 믿기지 않았어. 그 아이는 아무리 큰 집안에 가더라도 마치 한 줄기 햇살처럼 환히 빛날 아이였으니까. 그래도 나는 기뻤어. 골짜기 마을 사람들이 모두 놀라워하고 부러워할 테니까. 내가 퍼니벌 저택의 영주댁에서 어린 아가씨의 시녀로 가게 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말이다. 하지만 우리가 퍼니벌 경이 계신 곳으로 가서 함께 살게 될 거라 여긴 것은 내 큰 착각이었어. 알고 보니 그 집안 사람들은 이미 50년도 더 전에 퍼니벌 저택을 떠난 뒤였어. 내 가엾은 젊은 마님께서 그 집안에서 자라셨으면서도 그곳에 가보신 적조차 없었다는 말을 듣고는 난 마음이 쓰렸단다. 그랬더라면 로저먼드 아가씨의 어린 시절이 어머니의 지난 날이 머물렀던 자리에서 흘러갔을 텐데 하고 말이야. 내가 감히 물을 수 있는 만큼 조심스레 캐묻자 퍼니벌 경의 시종은 이렇게 말해주었어. 저택은 컴벌랜드 펠스 산기슭에 자리한 아주 크고 웅장한 곳이며 그곳에는 퍼니벌 경의 큰 고모뻘 되는 늙은 퍼니벌 양이 몇 안 되는 하인들과 함께 살고 있다고 했어. 그리고 그곳 공기가 무척 맑고 좋아 퍼니벌 경께서는 로저먼드 아가씨가 몇 해 머물기에도 알맞을 것이라 여기셨고 또 어쩌면 그 아이가 외로운 늙은 고모님께 작은 위안이 될지도 모른다고 하셨어. 퍼니벌 경께서는 어느 날짜를 정해주시며 그날까지 아가씨의 짐을 모두 꾸려두라고 명하셨어. 그분은 사람들이 말하듯
퍼니벌 집안분들은 대대로 그러했듯이 엄하고도 자존심이 센 분이셨고 꼭 필요한 말 외에는 좀처럼 입을 여시지 않았어. 세간에서는 그분이 내 젊은 마님을 사랑했었다고도 했지만 마님께서 그의 아버지가 반대할 것을 아셨기에 끝내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에스트웨이트 씨와 혼인하셨다는 말도 있었으나 난 그저 알지 못해. 다만 한 가지, 그는 결국 평생 혼인을 하지 않으셨어. 그렇다고 해서 로저먼드 아가씨에게 특별히 마음을 쓰는 기색도 없었으니 난 그것이 못내 아쉬웠지. 돌아가신 아가씨의 어머니를 생각한다면 조금은 더 살펴주었어도 좋았을 텐데. 퍼니벌 경은 자신의 시종을 우리와 함께 보내며 그날 저녁 뉴캐슬에서 다시 합류하라고 일러두셨어. 그래서 그는 우리를 낯선 이들에게 겨우 소개해 줄 만큼의 짧은 시간만 함께하고는 곧 우리를 떠나버렸어. 그렇게 우리는 나 역시 아직 18도 되지 않았던 두 어린 것들이 크고 낡은 저택에 홀로 남겨지게 되었지. 지금도 그날의 길이 바로 어제 일처럼 뚜렷하다. 우리는 사랑하던 목사관을 아주 이른 아침에 떠났고 퍼니벌 경에 마차를 타고 가면서도 한때 그토록 대단하다 여기던 그 마차 안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마음이 찢어질 듯 울었어. 그리고 어느새 9월의 한낮이 훌쩍 지난 뒤 마지막으로 말을 갈아타기 위해 들른 곳은 탄광과 광부들로 가득한 연기 자욱한 작은 마을이었어. 로저먼드 아가씨는 그때 곤히 잠들어 있었지만 헨리 씨는 저택으로 들어가는 길에 공원과 집을 보게 해야 한다며 나더러 아가씨를 깨우라고 하셨지. 나는 그게 조금 안쓰럽게 여겨졌지만 혹여 그가 퍼니벌 경께 내 흉을 볼까 두려워 그의 말대로 했어. 우리는 이미 마을의 기척이라 할 만한 것은 모두 뒤로 한 채 어느덧 넓고 거친 공원의 문 안으로 들어서 있었어. 이 남쪽 지방의 단정한 공원들과는 달리 그곳에는 바위가 드러나 있고 물 흐르는 소리가 쉼없이 들렸으며 뒤틀린 산사나무와 세월의 껍질이 벗겨져 희끗희끗해진 늙은 참나무들이 서 있었지. 길은 거의 3km쯤 오르막으로 이어지다가 마침내 크고 위험 있는 저택이 모습을 드러냈어. 집 둘레에는 나무들이 빽빽히 둘러서 있었는데 바람이 불면 가지가 벽을 긁을 만큼 가까웠고 부러져 늘어진 채 방치된 것들도 보였어. 아무도 이곳을 제대로 손보지 않는 듯했지. 가지를 쳐주는 이도 없고 이끼가 낀 마찻길을 정돈하는 손길도 없었어. 다만 집 앞만큼은 말끔히 트여 있었어. 넓은 타원형 마차길에는 잡초 하나 없었고 길게 이어진 수많은 창문 위로는 나무나 덩굴 하나 자라지 못하게 막아두었어. 그 양옆으로는 날개처럼 뻗은 건물들이 집을 감싸고 있었는데 그 끝마다 또 다른 측면 건물이 이어져 있었지. 이렇게 쓸쓸한 기운 속에서도 그 저택은 내가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장중한 위용을 지니고 있었어. 집 뒤로는 펠스의 언덕들이 솟아 있었는데 울타리 하나 없이 벌거벗은 듯 드러나 있었고 집을 마주보고 섰을 때 왼편에는 뒤에야 알게 되었지만 자그마한 옛날식 꽃밭이 하나 자리하고 있었어. 서쪽 벽에 문 하나가 그곳으로 통하고 있었는데 오래전 어떤 퍼니벌 부인을 위해 울창하고 어두운 숲을 파내듯 만들어 놓은 자리였지.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큰 나무들이 다시 자라 그 위를 덮어버렸고 그늘이 깊어 그때에는 살아남을 꽃이 거의 없었어. 우리가 크고 웅장한 정문 앞으로 마차를 몰아 올라가 안으로 들어서 그 넓은 홀에 발을 디뎠을 때 난 그만 길을 잃어버릴 것만 같았어. 그곳은 너무도 넓고 높고 또 장중했기 때문이야. 천장 한가운데에는 청동으로 된 샹드리에가 길게 늘어져 있었는데 난 그런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저 넋을 잃고 한참이나 올려다보았지. 홀 한쪽 끝에는 우리 고장 집 한쪽 벽만큼이나 커다란 벽난로가 자리하고 있었고 묵직한 쇠받침과 장작을 얻는 받침대가 놓여 있었으며 그 곁에는 무겁고 옛날식의 소파들이 놓여 있었어. 그리고 반대편 끝, 들어서서 왼편 서쪽 벽 쪽에는 벽에 붙박이로 된 오르간이 있었는데 그 크기가 워낙 커서 그 끝부분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을 정도였어. 그 너머 같은 쪽에는 문 하나가 있었고 벽난로를 마주보는 양옆에도 동쪽 건물로 통하는 문들이 있었으나 내가 그 집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쪽으로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으니 그 너머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말해줄 수가 없구나. 그때는 이미 오후가 저물어가고 있었고 불 하나 피워놓지 않은 그 넓은 홀은 어둡고 음산하게 가라앉아 있었어. 하지만 우린 그곳에 잠시도 머물지 않았어. 문을 열어주었던 늙은 하인이 헨리 씨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더니 큰 오르간 너머 쪽 문으로 우리를 이끌었어. 그는 몇 개의 작은 홀과 구불구불한 복도를 지나 우리를 서쪽 응접실로 데려가며 그곳에 퍼니벌 양께서 계신다고 했지. 어린 로저먼드 아가씨는 그 넓은 곳에서 길을 잃은 듯 겁이 났는지 내 손을 꼭 붙잡고 놓지 않았고 나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어. 그러나 서쪽 응접실에 들어서자 분위기는 한결 밝아졌어. 따뜻한 불이 활활 타고 있었고 좋은 가구들이 넉넉하고도 편안하게 놓여 있어 방 안은 아늑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지. 퍼니벌 양은 내 짐작으로는 80에 가까운 나이였던 듯하나 확실히는 알 수 없어. 몸은 마르고 키가 컸으며 얼굴에는 마치 바늘 끝으로 하나하나 그어 넣은 듯한 잔주름이 가득했지. 귀가 몹시 어두워 나팔 모양의 보청기를 써야 했던 탓인지 눈빛은 오히려 몹시도 예리하고 살피는 기색이 강했어. 그 곁에는 스타크 부인이 앉아 있었는데 퍼니벌 양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자 말벗으로 나이 또한 거의 비슷해 보였어. 두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줄곧 함께 지내왔다고 했고 이젠 하인이라기보다는 친구에 더 가까워 보였지.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몹시 차갑고 잿빛처럼 굳어 있었으며 마치 누구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냉정해 보였어. 아마도 그녀가 마음을 쓰는 이는 오직 그 주인뿐이었을 것이야. 그리고 퍼니벌 양의 귀가 워낙 어두운 탓에 스타크 부인은 마치 아이를 다루듯 그녀를 대하곤 했지. 헨리 씨는 그분께 전할 말을 간단히 전하고는 우리 모두에게 가볍게 인사를 하고 물러났어. 내 사랑스러운 어린 로저먼드 아가씨가 손을 내밀었음에도 그는 그것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 그렇게 그는 떠나버렸고 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 두 노부인이 안경 너머로 우리를 찬찬히 바라보는 시선을 고스란히 받게 되었지. 나는
그들이 처음 우리를 안내해 주었던 늙은 하인을 다시 불러 우리를 방으로 데려가라 일렀을 때 속으로 얼마나 안도했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그 크고 넓은 응접실을 나와 또 다른 방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그곳을 지나 커다란 층계를 따라 위로 오르고 널찍한 복도를 길게 걸어갔어. 그 복도는 한쪽 벽면 가득 책이 꽂혀 있어 마치 도서실과 같았고, 다른 쪽에는 창과 필기용 책상이 줄지어 놓여 있었어. 그렇게 한참을 가서야 우리 방에 이르렀는데 그곳이 부엌 바로 위층이라는 말을 듣고는 난 오히려 마음이 놓였어. 그 넓고도 뒤얽힌 집안에서 길을 잃을까 두려워지기 시작하던 참이었으니까. 그곳에는 그 집안의 어린 도련님들과 아가씨들이 쓰던 옛 유아실이 남아 있었는데, 난로에는 기분 좋게 불이 타고 있었고 화로 가장자리에는 주전자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으며 식탁 위에는 찻잔들이 가지런히 차려져 있었어. 그 방 안쪽으로는 밤에 쓰는 작은 방이 따로 있었고, 내 침대 곁에는 로저먼드 아가씨를 위한 아기 침대가 놓여 있었지. 늙은 제임스는 그의 아내 도로시를 불러 우리를 맞이하게 했는데, 두 사람 모두 어찌나 살갑고 정이 깊던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와 로저먼드 아가씨는 그곳이 꼭 우리 집처럼 편안하게 느껴졌어. 차를 다 마실 무렵에는 아가씨가 도로시의 무릎에 앉아 작은 혀를 쉴 새 없이 굴리며 제잘대고 있었을 정도였지. 나는 곧 도로시가 나와 같은 웨스트모어랜드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린 금세 서로 가까워진 듯했어. 나는 그 뒤로도 제임스와 그의 아내만큼 마음씨 고운 사람들을 다시 만난 적이 없다고 생각해. 제임스는 거의 평생을 퍼니벌 집안에서 살아온 사람이어서 세상에서 그 집안만큼 훌륭한 곳은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어. 심지어 그는 아내를 조금 얕보는 기색도 있었는데, 결혼하기 전까지 그녀가 농가에서만 살아왔다는 이유 때문이었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어. 오히려 아주 깊이 아끼고 있었지. 그들 밑에는 거친 일을 도맡아 하는 하녀 하나가 더 있었는데 이름은 애그니스였어. 그렇게 해서 퍼니벌 양과 스타크 부인, 그리고 제임스와 도로시, 나와 애그니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스러운 작은 로저먼드 아가씨까지, 이렇게 모두가 한 식구를 이루고 있었지. 난 가끔 아가씨가 오기 전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냈을까 궁금해지곤 했어. 이젠 모두가 그 아이를 그토록 아끼고 있었으니까. 부엌이든 응접실이든 마찬가지였어. 엄하고 쓸쓸해 보이던 퍼니벌 양도, 차갑기만 하던 스타크 부인도 아가씨가 작은 새처럼 훨훨 날아들어 이리저리 뛰놀며 끊이지 않는 속삭임과 고운 제잘거림으로 방안을 채우면 분명 기뻐하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 아마도 아가씨가 부엌으로 훌쩍 달려가 버릴 때마다 그들도 여러 번 아쉬워했을 것이야. 다만 체면이 있어 붙잡지는 못했을 것이고, 그 아이의 그런 취향을 조금은 의아하게 여기기도 했지. 물론 스타크 부인의 말처럼 아버지의 집안 내력을 떠올리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니긴 했지만 말이야. 그 크고 오래되어 이리저리 얽힌 집은 로저먼드 아가씨에게는 더없이 훌륭한 놀이터였어. 나는 늘 그 아이의 뒤를 따라다니며 집안 구석구석을 함께 돌아다녔지. 단 하나,
동쪽 별채만은 늘 굳게 닫혀 있었기에 우린 그쪽으로는 가까이 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 그러나 서쪽과 북쪽에는 즐거운 방들이 여럿 있었고 우리 눈에는 신기하게 그지없는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어. 창문은 무성하게 들이운 나뭇가지와 담쟁이 덩굴에 가려 어둑했지만 그 푸른 그늘 속에서도 우리는 오래된 도자기 항아리와 정교하게 조각된 상하상자들, 묵직한 옛 책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오래된 그림들을 또렷이 바라볼 수 있었어. 어느 날이었던가 내 사랑스러운 아가씨가 도로시를 같이 데려가자고 보채서 벽에 걸린 그림 속 인물들이 누구인지 하나하나 이야기해달라 한 적이 있었어. 그 그림들은 모두 그 집안 사람들의 초상화였지만 도로시도 그 이름을 다 아는 것은 아니었지. 우리는 방들을 거의 다 둘러본 끝에 홀 위쪽에 있는 옛 의전용 응접실에 이르렀어. 그곳에는 퍼니벌 양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는데 그 시절에는 그레이스 양이라 불리던 때의 모습이었어. 언니가 따로 있었기에 성이 아니라 이름으로 그렇게 불리던 것이야. 얼마나 눈부신 미인이었는지. 그러나 그 얼굴에는 또 얼마나 단단히 굳은 자존심과 사람을 내려다보는 듯한 냉기가 서려 있었는지. 눈썹은 살짝 치켜올라 마치 누가 감히 자신을 바라보느냐고 묻는 듯했고 입술은 비웃듯이 말려올라 우리가 서서 그 초상화를 바라보는 것조차 못마땅하다는 기색이었어. 그녀가 입은 옷은 난 여태껏 본 적도 없는 것이었지만 젊은 시절에는 유행하던 차림이었겠지. 부드러운 흰 비버 모피 같은 재질의 모자를 이마 위로 살짝 눌러 쓰고 한쪽에는 아름다운 깃털 장식이 부드럽게 휘어감기듯 달려 있었어. 푸른 실크 드레스는 앞이 트여 있었고 그 안에는 누비 장식이 들어간 흰 가슴 바지가 드러나 있었지. 참말로 놀랍네요. 내가 한참을 들여다본 뒤에야 입을 열었어. 사람이란 풀과 같다고들 하지만 지금 모습을 보면 그레이스 양께서 저토록 빼어난 미인이셨을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하겠어요? 그렇지. 도로시가 말했다. 사람이란 참 많이 변하는 법이야. 하지만 우리 주인 어른의 아버지께서 늘 하시던 말씀으로는 언니인 퍼니벌 양이 그레이스 양보다 더 고왔다고 하셨어. 그 초상화도 이 근처 어딘가에 있긴 해. 다만 보여주게 되면 제임스에게조차 본 적 있다고는 절대 말하면 안 돼. 이 아가씨도 입을 잘 다물 수 있겠지? 나는 선뜻 장담할 수 없었어. 우리 아가씨는 너무도 사랑스럽고도 당돌하며 속에 담아두는 법이 없는 아이였기 때문이야. 그래서 나는 아이에게 잠깐 숨바꼭질을 하자며 몸을 숨기게 한 뒤 도로시와 함께 벽 쪽을 향해 세워져 있던 커다란 그림 하나를 돌려 세웠어. 다른 그림들처럼 걸려 있지 않고 얼굴을 벽으로 향한 채 세워져 있던 것이었지. 과연 그 초상화는 아름다움에 있어서는 그레이스 양을 능가하고 있었어. 아니, 어쩌면 그 냉담하고 도도한 기색마저도 더 짙었는지 몰라. 그 점만큼은 어느 쪽이 더한지 가리기 어려울 정도였어. 나는 1시간이고 서서 바라보고 싶었지만 도로시는 그것을 나에게 보여준 일이 마음에 걸리는지 어딘지 겁을 먹은 듯 서둘러 그림을 다시 돌려놓았어.
그리고는 어서 가서 로저먼드 아가씨를 찾아오라며 집안에는 아이가 가까이 가면 좋지 않을 음산한 곳들이 있다고 일러주었어. 하지만 나는 겁이 없고 기운 센 계집아이였고 그 늙은이의 말을 그리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어. 숨바꼭질이라면 교구한 어떤 아이 못지않게 좋아했으니까. 그래서 나는 곧장 달려나가 내 작은 아가씨를 찾아 나섰지. 겨울이 깊어가고 날이 점점 짧아지자 나는 이따금, 아니 거의 틀림없이 누군가가 홀에 있는 큰 오르간을 연주하는 듯한 소리를 듣곤 했어. 매일 밤은 아니었지만 꽤 자주 들려왔고 대개는 로저먼드 아가씨를 재워놓고 침실에서 숨을 죽인 채 가만히 앉아있을 때였어. 그러면 멀리서부터 둥글게 울려 퍼지며 점점 부풀어 오르는 그 소리가 들려왔지. 처음 그 소리를 들은 밤, 난 아래층으로 내려가 저녁을 먹으며 도로시에게 누가 음악을 연주했느냐고 물었어. 그러자 제임스는 퉁명스럽게 나를 바보 취급하며 바람이 나무 사이를 스치는 소리를 음악으로 착각한 것이라 말했지. 하지만 나는 도로시가 그를 향해 겁에 질린 눈길을 보내는 것을 보았고 부엌 하녀 베시는 입속으로 무언가 중얼거리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 그들이 내 질문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에 난 더 묻지 않았지. 대신 도로시와 단둘이 있게 될 때까지 참고 기다렸어. 그녀에게서라면 무언가 들을 수 있으리라 여겼기 때문이야. 그래서 다음 날 때를 보아 슬며시 달래며 누가 오르간을 연주하는지 물어보았지. 난 이미 그것이 바람이 아니라 오르간 소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제임스 앞에서는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이야. 그러나 도로시는 단단히 입단속을 받은 모양이었어. 아무리 캐물어도 한마디도 더 들을 수 없었지. 그래서 이번에는 베시를 찾아갔어. 난 그녀를 아래로 보는 마음이 있었지만 왜냐하면 난 제임스와 도로시와 함께 지내는 사람이었고 그녀는 그들의 밑에서 일하는 하녀에 지나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었어. 베시는 몇 번이나 다짐을 받으며 절대로 남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어. 혹시라도 말하게 되면 자기에게서 들었다는 사실만큼은 절대 입에 올리지 말라고도 했지. 그러고는 그것이 참으로 이상한 소리이며 자신도 여러 번 들었지만 특히 겨울밤이나 폭풍이 오기 전이면 더욱 뚜렷하게 들린다고 했어. 사람들은 그것이 옛 영주가 살아있을 적처럼 홀에 큰 오르간을 연주하는 소리라고들 수군댄다고 했어. 하지만 그 옛 영주가 누구였는지 왜 그런 밤마다 연주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베시도 알지 못하는지 아니면 말하기를 꺼리는지 끝내 들을 수 없었어. 그래도 말했듯 난 겁이 없는 편이었어. 그 장중한 음악이 집안을 가득 채우며 굴러다니는 느낌이 오히려 싫지 않았지. 누가 연주하듯 상관없이 말이야. 때로는 거센 바람 소리 위로 떠올라 울부짖듯 흐르다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웅장하게 치솟기도 했고 또 어떤 순간에는 한없이 잦아들어 고요한 숨결처럼 가라앉기도 했어. 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음악이었고 분명한 선율을 지니고 있었으니 그저 바람 소리라고 치부하기에는 어딘지 맞지 않았어. 처음에는 혹시 퍼니벌 양께서 몰래 연주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어. 베시조차 모르는 일일 수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어느 날 한낮에 홀에 혼자 있을 때 난 오르간을 열어 그 안을 들여다보았어. 예전에 크로스웨이트 교회의 오르간을 들여다본 적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야. 그런데 겉보기에는 그토록 훌륭해 보이던 것이 안은 완전히 부서지고 망가져 있었어. 그 순간 한낮인데도 등골이 서늘해졌지. 난 급히 덮개를 닫고 거의 달아나듯 발걸음을 옮겨 밝은 유아실로 돌아왔어. 그 뒤로 한동안은 나도 제임스와 도로시처럼 그 음악을 듣는 것이 썩 반갑지만은 않았지. 그 사이에도 로저먼드 아가씨는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어. 두 노부인은 아가씨가 이른 저녁 식사에 함께하는 것을 무척이나 기뻐했지. 식사 자리에서는 제임스가 퍼니벌 양의 의자 뒤에 서 있었고 난 로저먼드 아가씨의 뒤에 서서 시중을 들었어. 식사가 끝나면 퍼니벌 양이 잠이 드는 동안 아가씨는 큰 응접실 한쪽 구석에서 생쥐처럼 조용히 놀았고 그때 나는 부엌에서 식사를 했어. 그러나 아가씨는 이내 유아실로 돌아와 나와 함께 있기를 더 좋아했어. 그녀 말로는 퍼니벌 양은 늘 슬퍼 보이고 스타크 부인은 너무나 따분했기 때문이라고 했어. 하지만 나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늘 즐거워했고 우리 둘은 한없이 명랑했어. 그러다 보니 그 기묘하게 울려 퍼지는 음악도 어디서 오는지만 모른다면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점차 마음에 걸리지 않게 되었지. 그의 겨울은 몹시도 혹독했어. 10월 한 복판이 되기도 전에 서리가 내리기 시작해 몇 주고 좀처럼 풀릴지를 몰랐지. 어느 날 식사 자리에서였던가 퍼니벌 양께서 무겁고 그늘진 눈을 들어올리며 스타크 부인에게 말씀하셨어. 이번 겨울은 몹시 사나울 것 같아. 그 말에는 어딘지 모르게 숨은 뜻이 실려 있었는데 스타크 부인은 못 들은 체하며 일부러 다른 이야기를 더 큰 소리로 이어갔어. 하지만 어린 아가씨와 나는 그런 추위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 땅만 마르면 우리는 집 뒤편에 가파른 비탈을 올라 펠스 언덕으로 나가 황량하고 벌거벗은 들판 위에서 매서운 공기를 가르며 서로 달리기를 하곤 했지. 한 번은 돌아오는 길에 집 동쪽 옆 중턱쯤에 서 있던 뒤틀린 겨우살이 나무 두 그루 곁을 지나는 낯선 길로 내려온 적도 있었지. 그러나 날은 점점 더 짧아졌고 그 옛 영주, 정말 그가 맞다면 그는 큰 홀의 오르간을 점점 더 거칠고도 슬픈 곡조로 울려대었어. 11월도 거의 저물 무렵이었을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 난 도로시에게 퍼니벌 양께서 낮잠에서 깨어 응접실을 나오시면 그때 아가씨를 맡아 돌봐달라고 부탁했어. 날씨가 너무 매서워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갈 수는 없었지만 나 혼자라도 다녀오고 싶었기 때문이야. 도로시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고 워낙 아이를 아끼는 사람이었기에 나는 마음을 놓았지. 그렇게 해서 배씨와 나는 제법 서둘러 길을 나섰어. 하늘은 흰 대지를 짓누르듯 낮고 검게 드리워져 있었고 마치 밤이 채 물러가지 않은 듯했어. 바람은 잠잠했지만 공기는 뼈에 사무치도록 매서웠지. 곧 눈이 내리겠네. 배씨가 내게 말했어.
과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우리가 교회에 앉아있는 동안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 커다란 눈송이들이 빽빽하게 쏟아져 내려 창문이 거의 어둑해질 정도였어. 교회에서 나올 무렵에는 눈발이 잦아들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발밑에 눈이 포근하고도 깊게 쌓여 있었지. 저택 가까이에 다다르자 달이 떠올랐어. 달빛과 눈빛이 어우러져 오히려 우리가 교회에 갈 때 2시에서 3시 사이보다 더 밝게 느껴질 정도였어. 아, 내가 미처 말하지 않았구나. 퍼니벌 양과 스타크 부인은 교회에 나가지 않으셨어. 두 분은 늘 조용하고도 침울한 기색으로 함께 기도를 읽곤 했는데 주일이 되면 테피스트리 일손을 놓아야 했기에 하루가 더욱 길게 느껴지는 듯 보였어. 그래서 내가 부엌으로가 도로시에게서 로저먼드 아가씨를 데려와 위층으로 데리고 올라가려 했을 때 아가씨가 응접실에서 예쁘게 얌전하게 있다가 실증이 나면 내려오라고 일려두었음에도 한 번도 부엌에 오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도 난 그리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 두 노부인이 아이를 곁에 붙잡아 두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야. 난 겉옷을 벗어놓고 아가씨를 찾아 유아실로 데려가 저녁을 먹이려 했지. 그런데 가장 큰 응접실로 들어가 보니 두 노부인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 이따금 한두 마디 말을 주고받을 뿐 그 모습은 마치 로저먼드 아가씨처럼 밝고 생기 넘치는 아이가 그 곁에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처럼 고요하고 가라앉아 보였어. 그래도 나는 아가씨가 나를 피해 숨어 있는 것이라 여겼지. 그건 그 아이가 즐겨하던 귀여운 장난이었으니까. 아마도 두 분을 설득해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해달라고 부탁해 놓았을지도 몰랐어. 그래서 나는 일부러 들키지 않게 살금살금 다가가 이 소파 밑을 들여다보고 저 의자 뒤를 살피며 아이를 찾지 못해 몹시 겁이 난 것처럼 꾸며 보였지. 무슨 일이냐, 헤스터? 스타크 부인이 날카롭게 물었어. 퍼니벌 양께서 나를 보셨는지는 알 수 없었어. 앞서 말했듯 그분은 귀가 몹시 어두우셨고 그저 절망 어린 얼굴로 불을 멍하니 바라본 채 가만히 앉아 계셨기 때문이야. 그저 우리 작은 로지 포지를 찾고 있는 것뿐이에요. 난 여전히 아이가 이 근처 어딘가에 숨어 있을 거라 여기며 대답했어. 로저먼드 아가씨는 여기 없어. 스타크 부인이 말했어. 한참 전에 도로시를 찾으러 나갔어. 그녀 또한 몸을 돌려 다시 불을 바라보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 나는 내가 왜 아이 곁을 떠났던가 그저 후회뿐이었지. 곧장 도로시에게 달려가 이 일을 알렸어. 제임스는 외출 중이었고 도로시와 나 그리고 베시는 등불을 들고 먼저 유아실로 올라갔어. 그리고는 그 넓고 큰 집안을 샅샅이 돌아다니며 로저먼드 아가씨를 부르고 또 불렀지. 제발 숨어있는 곳에서 나와달라고, 우리를 이렇게 겁주지 말라고 애원하듯 외쳤어. 그러나 아무 대답도 아무 기척도 없었지. 마침내 내가 외쳤어. 혹시 동쪽 별채에 들어가 거기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도로시는 그럴 리 없다고 했어. 자신도 그 안에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고 문은 늘 잠겨 있으며 열쇠는 영지 관리인이 갖고 있을 거라고 했어. 적어도 자신과 제임스는 그 열쇠를 본 적이 없다고 했지. 그래서 나는 다시 응접실로 가보겠다고 했어.
혹시라도 노부인들 모르게 그곳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 말이야. 그리고 만약 거기서 아이를 찾게 되면 이렇게 놀라게 한 벌로 매를 들겠다고 말했지만 사실 그럴 생각은 조금도 없었어. 난 다시 서쪽 응접실로 돌아가 어디에서도 아이를 찾을 수 없었다고 말하며 그 안을 샅샅이 살펴봐도 되겠느냐고 허락을 구했어. 이젠 혹시 따뜻한 구석에 웅크린 채 잠들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하지만 아니었어. 우리는 구석구석을 뒤졌고 퍼니벌 양께서도 몸을 떨며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살폈지만 아이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 우린 다시 집안 곳곳으로 흩어져 이미 뒤졌던 자리들까지 다시 샅샅이 살폈지만 끝내 찾지 못했지. 퍼니벌 양께서는 너무도 심하게 떨고 계셔서 스타크 부인이 그분을 따뜻한 응접실로 모시고 돌아갔어. 그 전에 아이를 찾게 되면 곧장 데려오겠다는 약속을 나에게 받아두고서 말이야. 그때의 심정이란 이 아이를 영영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무렵 문득 나는 눈으로 뒤덮인 앞들을 떠올렸어. 난 그때 위층에 있었지만 달빛이 어찌나 밝던지 바깥이 훤히 내려다 보였어. 그리고 분명히 보았어. 작고 또렷한 발자국이 홀 문 앞에서 시작해 동쪽 별채 모퉁이를 돌아 이어져 있는 것을. 난 어떻게 아래층까지 내려가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아. 단단히 닫힌 무거운 현관문을 힘껏 열어젖히고 치맛자락을 머리 위로 끌어올려 망토처럼 두른 채 그대로 밖으로 뛰쳐나갔어. 동쪽 모퉁이를 돌아서자 눈 위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다시 달빛 속으로 나아가자 그 작은 발자국들이 위로 더 위로 펠스 언덕을 향해 이어지고 있었지. 매서운 추위였어. 숨이 닿는 공기가 얼굴에 살갗을 벗겨갈 듯했고 난 달리면서 내 어린 아가씨가 얼마나 얼어붙고 또 얼마나 겁에 질려 있을지를 생각하며 울부짖었어. 겨우살이 나무들이 보이는 곳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난 언덕 아래로 내려오는 양치기 하나를 보았지. 그의 품에는 무언가가 그의 모직 망토에 쌓인 채 안겨 있었어. 그는 나를 향해 소리쳤어. 아이를 잃어버렸느냐고 물었지. 난 울음에 목이 메어 대답조차 할 수 없었고 그가 내게로 다가왔을 때 난 보았지. 내 작은 아가씨를 그의 품 안에 누운 채 희고 굳어 마치 이미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 아이를. 그는 말해주었어. 깊은 밤에 혹한이 닥치기 전에 양떼를 몰아들이려 펠스에 올라갔다가 저 겨우살이 나무 아래에서 주위로 몇 미터나 아무 나무도 없는 언덕 위 검은 점처럼 드리운 그 자리에서 내 어린 아가씨를 발견했다고. 나의 어린 양, 나의 여왕, 나의 사랑스러운 아이를 혹독한 서리가 빚어낸 끔찍한 잠 속에서 차갑게 굳은 채로. 다시 그 아이를 내 품에 안았을 때의 기쁨과 눈물이란. 난 그에게서 아이를 받았어. 그의 망토채로 아이를 끌어안아 내 따뜻한 목과 가슴에 꼭 끌어당겼지. 그러자 그 작은 팔다리에 서서히 생기가 스며드는 것이 느껴졌어. 하지만 우리가 저택에 도착했을 때에도 아이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고 나 또한 숨이 차올라 말을 잇지 못했어. 우리는 부엌 쪽 문으로 안으로 들어갔지. 온찜질 솥을 가져다 줘요. 난 그렇게 말하며 아이를 안고 위층으로 올라가 배씨가 불을 잘 지펴둔 유아실 난로가에서 옷을 벗기기 시작했어. 눈물이 앞을 가려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와중에도 나는 떠오르는 대로
온갖 다정하고 장난스러운 애칭을 불러주었어. 그러다 마침내 그 아이가 커다란 푸른 눈을 천천히 떴지. 난 곧 아이를 따뜻한 침대에 눕히고 도로시를 내려보내 퍼니벌 양께 모든 것이 괜찮아졌다고 전하게 했어. 그리고는 그 밤이 다 새도록 내 사랑스러운 아이 곁을 떠나지 않겠노라 마음먹었지. 아이는 고운 머리가 베개에 닿자마자 이내 부드러운 잠에 빠져들었고 난 새벽빛이 들 때까지 곁을 지켰어. 아침이 되어 아이가 눈을 떴을 때 난 처음으로 그 눈빛이 맑고 또렷하다고 여겼어.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어. 아이는 이렇게 말했어. 응접실에서는 두 노부인이 모두 잠들어 있었고 너무 따분하여 도로시를 찾아가고 싶어졌다는 것이야. 그래서 서쪽 복도를 지나가다가 높은 창 너머로 눈이 내리는 것을 보았다고 했어. 조용히 끝없이 내려앉는 눈을. 아이는 눈이 땅 위에 소복히 쌓인 모습이 보고 싶어 큰 홀로 나아가 창가에 서서 마차길 위에 하얗게 덮인 눈을 바라보았다고 했어. 그때 자기보다 조금 어린 듯한 한 여자아이를 보았다고 했어. 하지만 너무나 예쁜 아이였어. 내 아가씨는 그렇게 말했어. 그 아이가 나더러 밖으로 나오라고 손짓했어. 정말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난 그만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 그리고 그 아이가 손을 잡아주었고 둘은 나란히 동쪽 모퉁이를 돌아갔다고 했어. 이제 거짓말은 그만둬요. 난 단호하게 말했어. 평생 거짓말 한 번 안 하신 지금 하늘에 계신 아가씨 어머니께서 아가씨가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으시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지금 아마 듣고 계실 테예요. 정말이야, 헤스터. 아이는 흐느끼며 말했어. 정말로 사실이야. 그만해요. 난 더욱 엄하게 말했어. 난 아가씨 발자국을 따라 눈 위로 쫓아갔어요. 거기에는 아가씨 거 말고는 아무 발자국도 없었어요. 아가씨가 어떤 아이와 손을 잡고 언덕 위까지 올라갔다면 그 아이 발자국도 나란히 있었어야 하지 않겠어요? 나도 모르겠어, 헤스터.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어. 정말이야, 난 그 아이 발은 보지 못했어. 하지만 그 아이가 내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손이 아주 차가웠어. 우리는 펠스 길을 따라 올라가 그 겨우살이 나무들 있는 데까지 갔어. 거기서 난 한 부인을 보았어. 울고 있었어. 그런데 나를 보자 울음을 그치고 아주 도도하고도 아름답게 미소 지었어. 그리고 나를 무릎에 앉히고 잠들게 하려 하셨어. 그게 다야, 헤스터. 하지만 이건 정말이야. 내가 사실을 말한다는 건 우리 엄마도 알고 계셔. 아이는 울며 그렇게 말을 맺었어. 난 아이가 열이 오른 것은 아닐까 생각했고 겉으로는 그 말을 믿는 척했어. 아이는 같은 이야기를 몇 번이고 되풀이했는데 언제나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지. 마침내 도로시가 아가씨의 아침 식사를 들고 문을 두드렸어. 그리고 노부인들께서 아래 식당에 내려와 계시며 나를 부른다고 전했지. 두 분은 전날 밤 이미 유아실에 다녀가셨지만 그땐 아이가 잠든 뒤라 그저 들여다보기만 하고 아무 말도 묻지 않으셨다고 했어.
나는 북쪽 복도를 따라 걸어가며 속으로 생각했지. 이번엔 혼나겠지? 그러다가도 임의 마음을 다잡았어. 하지만 아이를 맡긴 건 그분들이고 아이를 그렇게 몰래 빠져나가게 둔 것도 결국 그분들 책임 아니야? 그래서 나는 주저하지 않고 들어가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씀드렸어. 퍼니벌 양께는 귀 가까이에 입을 대고 큰 소리로 이야기해야 했지만 난 빠짐없이 다 전했지. 그런데 눈밭에서 다른 아이가 손짓하며 유혹해서 데려갔다는 대목, 그리고 겨우살이 나무 아래에 그 도도하고 아름다운 부인 이야기까지 이르자 그분은 마른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외쳤어. 아, 하늘이여, 용서하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스타크 부인은 퍼니벌 양을 붙잡았는데 내 눈에는 그 손길이 제법 거칠게 느껴졌어. 그러나 이미 그녀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태였고 퍼니벌 양은 마치 넋이 나간 듯한 경고와도 같은, 그리고 또 어딘가 건이 어린 목소리로 나를 향해 외쳤어. 헤스터, 그 아이를 저것에게서 떼어놓아라. 저것이 그 아이를 죽음으로 끌고 갈 것이다. 저 사악한 아이, 저것이 나쁘고 못된 아이라고 말해주어라. 그때 스타크 부인은 나를 재빨리 방 밖으로 밀어냈어. 나 역시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문을 나서고서도 퍼니벌 양의 비명은 계속해서 들려왔어. 아, 자비를, 용서를. 아직도 아니 되는 것인가? 이 일이 벌써 그토록 오래전의 일인데도. 그 뒤로 나는 마음이 몹시 불안해졌어. 로저먼드 아가씨를 밤낮으로 단 한순간도 내 곁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었지. 또다시 무슨 엉뚱한 생각에 이끌려 혼자 나서 버릴까 두려웠기 때문이야. 게다가 퍼니벌 양의 기이한 모습들을 보며 난 그분이 제정신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짐작했고, 그런 기질이 혹여 집안 내력으로 이어져 내 어린 아가씨에게까지 드리워진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마저 들었어. 그 사이에도 호카는 한 번도 누그러지지 않았어. 특히 바람이 사납게 부는 밤이면 돌풍 사이사이로 우리는 그 큰 홀의 오르간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 옛 영주의 연주라 하든 아니든. 그러나 누가 연주하든 로저먼드 아가씨가 가는 곳이라면 난 어디든 뒤따랐어. 부모 없는 가엾고 사랑스러운 그 아이를 향한 내 마음은 그 장엄하고도 두려운 소리보다 더 컸기 때문이야. 무엇보다도 그 아이 나이에 어울리게 늘 밝고 명랑하게 지켜주는 일이 내 몫이라 여겼어. 그래서 우리는 함께 놀고 함께 집안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지. 그 넓고 뒤얽힌 집에서 난 다시는 아이를 한순간도 시야에서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어. 그러던 어느 날 성탄절이 가까워오던 어느 오후였어. 우린 큰 홀에 있는 당구대 위에서 함께 놀고 있었지. 제대로 된 놀이법은 알지 못했지만 아가씨는 매끄러운 상아공을 고운 손으로 굴리는 것을 좋아했고 나는 그저 아이가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이 좋았어. 그렇게 놀다 보니 어느새 집 안에는 어스름이 깃들고 있었어. 바깥은 아직 밝은데 안은 벌써 저녁처럼 어두워지고 있었지. 난 아이를 데리고 유아실로 돌아갈까 생각하던 참이었어. 그때 갑자기 아이가 외쳤어. 봐, 헤스터. 저기 봐. 그 아이가 눈 속에 있어.
난 길고 좁은 창 쪽으로 몸을 돌렸어. 그리고 분명히 보았어. 내 로저먼드 아가씨보다 더 어린 듯한 여자아이 하나가 이 혹독한 밤에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차림으로 창문을 두드리며 울고 있었어. 마치 안으로 들여보내 달라는 듯 두 손으로 유리창을 치고 있었어. 그 아이는 소리 없이 흐느끼고 울부짖는 듯 보였고 로저먼드 아가씨는 그 모습을 더는 견디지 못해 문을 향해 달려갔어. 그리고 문을 열어주려는 순간이었지. 갑자기 바로 우리 곁에서 그 거대한 오르간이 천둥처럼 울려 퍼졌어. 그 소리는 너무도 크고 거칠어 나는 온몸이 떨릴 정도였어. 그리고 그 순간 문득 깨달았어. 그렇게도 힘껏 유리창을 두드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울고 있는 듯 했지만 그 어떤 흐느낌도 내 귀에는 닿지 않았다는 것을. 그 생각이 그때 바로 떠올랐는지는 알 수 없어. 그 오르간 소리에 나는 이미 공포에 짓눌려 있었으니까. 다만 분명한 것은 난 문을 열기 직전에 로저먼드 아가씨를 붙잡아 안아들고 발버둥치며 울부짖는 아이를 품에 끌어안은 채 곧장 밝은 부엌으로 달려갔다는 것이야. 그곳에서는 도로시와 에그니스가 민스파이를 만들며 분주히 일하고 있었어. 우리 아가씨, 무슨 일이에요? 도로시가 묻는 사이 나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아이를 안고 서 있었어. 헤스터가 문을 못 열게 해요. 그 아이가 들어오게 해야 하는데 저 아이가 밤새 펠스에 있으면 죽어버릴 거예요. 아이는 울부짖으며 나를 때렸어. 못된 헤스터. 하지만 아이의 손길보다도 그 순간 도로시의 얼굴에 떠오른 참혹한 공포의 기색이 내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어. 뒷부엌 문을 단단히 닫고 빗장까지 걸어두렴. 도로시는 에그니스에게 그렇게 말했을 뿐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대신 건포도와 아몬드를 내게 건네며 로저먼드 아가씨를 달래보라 했지만 아이는 눈밭에 그 아이 이야기를 하며 흐느끼기만 할 뿐 손도 대지 않았어. 나는 아이가 울다가 지쳐 잠이 들었을 때에야 겨우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어. 그 뒤 나는 살며시 아래로 내려가 도로시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았어. 난 결심했다고. 내 사랑스러운 아이를 데리고 애플스웨이트에 있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비록 검소하게 살아야 할지라도 그곳에서는 적어도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을 테니 말이야. 나는 말했어. 옛 영주의 오르간 소리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두려웠는데 이젠 내 눈으로 직접 보았다고. 그 울며 매달리는 아이를. 이 근처 아이들이라면 그런 혹한의 밤에 결코 입고 나올 리 없는 차림으로 문을 두드리며 안으로 들여보내 달라는 듯 애쓰면서도 끝내 단 한 점의 소리조차 내지 못했던 그 아이를. 그리고 오른쪽 어깨에 검은 상처 자국까지 지닌 그 모습을. 무엇보다도 로저먼드 아가씨가 그 아이를 다시 알아보았다는 것. 자기를 죽음으로 끌어들일 뻔했던 그 환영이라는 것을. 난 더는 견딜 수 없다고 말했어. 내 말을 듣는 동안 도로시는 두어 번 얼굴빛이 바뀌었어. 내가 말을 마치자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 내가 로즈먼드 아가씨를 데려갈 수는 없을 거라고. 그 아이는 영주의 보호 아래 있는 몸이니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했어. 그리고는 나처럼 그 아이를 그토록 아끼는 사람이
이 집안 사람들에게는 이미 익숙해져 버린 일, 곧 아무 해도 끼치지 않는 그 소리와 모습들 때문에 정말 아이를 두고 떠날 수 있겠느냐고 물었어. 난 그 말에 온몸이 떨릴 만큼 격분해 있었어. 그래서 그녀에게 쏘아붙였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건 이 기묘한 일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 아니냐고. 어쩌면 그 유령 같은 아이가 살아있을 적에 무슨 연관이라도 있었던 것 아니냐고. 내가 그렇게 몰아붙이자 마침내 도로시는 자기가 알고 있던 것을 모두 털어놓았어. 그러나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자 난 차라리 듣지 않았더라면 싶었어. 두려움은 오히려 더 깊어졌으니까. 도로시는 말했어. 그 이야기는 자신이 막 결혼했을 무렵 아직 이 저택이 지금처럼 흉흉한 이름으로 불리기 전 이 집에 드나들던 늙은 이웃들에게서 들은 것이라고 했어. 그러니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덧붙였어. 그 옛 영주는 퍼니벌 양, 그러니까 도로시가 그레이스 양이라 부르던 퍼니벌 양의 아버지였어. 언니인 모드 양이 있었기에 본래는 그쪽이 퍼니벌 양이라 불려야 했지만 말이야. 그 옛 영주는 자존심이 지나칠 만큼 강한 사람이었어. 그런 사람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을 정도로. 그의 딸들도 그를 닮아 누구도 자신들과 혼인할 만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어. 그 시대에 손꼽히는 미인들이었고 선택할 기회도 많았지만 아무도 그들의 눈에 들지 못했던 것이야. 내가 의전용 응접실에서 보았던 초상화 속 모습 그대로였어. 그러나 옛 말처럼 자아만은 반드시 꺾이기 마련이었어. 이 두 도도한 자매는 같은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어. 그것도 그들의 아버지가 런던에서 불러들인 외국인 음악가였지. 저택에서 함께 연주를 하게 하려고 데려온 사람이었어. 옛 영주는 무엇보다 음악을 사랑했어. 자존심 다음으로. 그는 거의 모든 악기를 다룰 줄 알았지만 그 음악이 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지는 못했어. 사람들은 그가 사납고 완고한 노인이었으며 잔인함으로 아내의 마음을 병들게 했다고도 말했지. 그는 음악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 어떤 대가라도 치를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외국인을 불러들였어. 그 음악가는 너무도 아름다운 연주를 들려주어 나무 위의 새들마저 노래를 멈추고 귀 기울였다고들 했어. 차츰 그 외국인은 영주에게 깊이 파고들었고 결국 해마다 이곳에 오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자리를 잡았어. 지금 홀에 있는 그 큰 오르간도 바로 그가 네덜란드에서 들여와 설치하게 한 것이었어. 그는 영주에게 그 오르간을 가르쳤어. 그러나 영주가 그 웅장한 악기와 음악에만 정신이 팔려 있을 때면 그 어두운 이방인은 숲속을 거닐고 있었어. 젊은 아가씨들 가운데 한 사람과 함께. 때로는 모드 양과 또 때로는 그레이스 양과. 결국 승자는 모드 양이었지. 그 남자를 차지한 셈이었지. 그게 무슨 대단한 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결혼을 했고 그가 다음에 다시 찾아오기 전 모드 양은 황야의 한 농가에서 딸아이를 낳았어. 그동안 그녀의 아버지와 그레이스 양은 그녀가 돈캐스터 경마장에 가 있는 줄로만 알고 있었지. 그러나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되었다 해서 그녀의 성정이 누그러진 것은 아니었어. 오히려 예전처럼 도도하고 격정적인 데다 더 사나워진 면도 있었는데 그건 그레이스 양에 대한 질투 때문이었어. 그녀의 외국인 남편은 두 자매를 모두 붙잡아두려는 속셈으로 그레이스 양에게는 유난히 호의를 보였기 때문이야. 결국 다시 그레이스 양 쪽으로 기울었고 모두 양은 남편과 여동생을 향해 점점 더 사납고 거칠어져 갔어. 그러던 중 그 외국인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은 쉽게 떨쳐내고 제 나라로 숨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기에 그해 여름 예년보다 한 달이나 일찍 떠나버렸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반쯤은 위협하듯 말해두었어. 그 사이 어린 딸은 농가에 그대로 맡겨져 있었어. 모두 양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말을 달려 언덕을 가로질러 아이를 보러 갔지. 사랑할 때는 끝까지 사랑하고 미워할 때는 끝까지 미워하는 성정이었으니까. 그때도 늙은 영주는 여전히 오르간을 연주하고 또 연주하고 있었어. 하인들은 그 달콤한 음악 덕에 그의 사나운 성미가 조금은 가라앉은 듯하다고 수군거렸지만 사실 도로시 말로는 그 성미에 대해서는 차마 입에 올리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다고 했어. 어쨌든 그는 점점 쇠약해져 지팡이의 의지에 걸어야 할 정도가 되었어. 그의 아들들은 집에 없었어. 한 사람은 지금 퍼니벌 경의 아버지 되는 분인데 미국에서 군에 복무 중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바다에 나가 있었지. 그래서 모두 양은 집안에서 거의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그녀와 그레이스 양은 날이 갈수록 더 차갑고 쓰라리게 등을 돌렸어. 마침내는 늙은 영주가 있는 자리에서가 아니면 서로 말도 섞지 않게 되었지. 다음해 여름 그 외국인 음악가는 다시 찾아왔어.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이었지. 두 자매의 질투와 격정이 그를 지치게 만들었고 그는 떠난 뒤로 영영 소식이 끊겼어. 모두 양은 원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결혼 사실을 밝힌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녀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이 되어버렸어. 그러면서도 미치도록 사랑하는 아이를 드러내놓고 기를 수도 없었고 두려운 아버지와 증오하는 여동생과 함께 살아가야 했지. 그 다음에 여름이 지나도록 그 어두운 이방인은 돌아오지 않았어. 모두 양과 그레이스 양은 모두 점점 더 침울해졌고 수척한 기색이 어려 있었어. 그럼에도 두 사람은 여전히 아름다웠지. 그러다 어느 때부터인가 모두 양의 얼굴에 다시 빛이 돌기 시작했어. 아버지는 점점 더 쇠약해지고 음악에 더욱 깊이 빠져 있었으며 그녀와 그레이스 양은 거의 따로 지내다시피 했기 때문이야. 서로 다른 방을 쓰고 있었는데 그레이스 양은 서쪽, 모두 양은 동쪽, 바로 지금까지도 굳게 닫혀있는 그 방들이었어. 그래서 모두 양은 생각했어. 이제 아이를 곁에 데려와도 되겠다고. 아무도 모르게 입을 열 수 없는 몇몇 하인들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끌려 데려온 어떤 시골 아이일 뿐이라고 믿게 하면 된다고 여겼어. 이쯤까지의 이야기는 도로시 말로는 제법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해. 그러나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그레이스 양과 스타크 부인만이 알고 있었어.
스타크 부인은 그때에도 이미 시중을 들고 있었고 자매보다도 더 가까운 벗처럼 지내고 있었기 때문이야. 다만 하인들은 이따금 흘러나온 말들을 짜맞추어 짐작할 뿐이었어. 모드 양이 결국 그레이스 양을 이겼고 그 어두운 이방인이 내내 거짓 사랑으로 그레이스 양을 농락해 왔으며 그 남자가 바로 자신의 남편이었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라고. 그날 이후로 그레이스 양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해. 그리고 그녀는 여러 번 언젠가는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말하곤 했다는 거야. 그 뒤로 스타크 부인은 줄곧 동쪽 방들을 맴돌며 무엇인가를 살피듯 지켜보고 있었어. 새해가 막 밝아온 뒤에 어느 끔찍한 밤이었어. 눈은 이미 두텁게 쌓여 있었고 그 위로도 쉼없이 퍼부어 밖에 나선 사람이라면 눈을 뜰 수조차 없을 만큼 거세게 날리고 있었어. 그때였지. 갑자기 크고도 난폭한 소리가 터져 나왔어. 무엇보다도 또렷하게 들린 것은 늙은 영주의 목소리였어. 입에 담기도 끔찍한 저주와 욕설이 쏟아져 나왔고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사납고도 오만한 여인의 맞서는 외침, 그리고 무엇인가를 내려치는 소리. 그 뒤를 이은 죽은 듯한 고요. 이어서 언덕 너머로 사그러져 가는 신음과 울부짖음이 길게 흘러갔지. 이윽고 늙은 영주는 모든 하인들을 불러 모았어. 그리고는 무서운 맹세와 그보다 더 잔혹한 말들로 자신의 딸이 집안을 더럽혔으며 그 딸과 그 아이를 집 밖으로 내쫓았다고 선언했어. 그리고 만일 누가 그들에게 먹을 것이나 쉴 곳을 주거나 어떤 도움이라도 준다면 결코 천국에 들지 못할 거라고 저주했지. 그동안 그레이스 양은 그의 곁에 서 있었어. 돌처럼 희고 미동도 없이. 그리고 그 말이 끝나자 그녀는 길게 숨을 내쉬었어. 마치 자신의 일이 모두 끝났고 바라는 바가 이루어졌다는 듯이. 그 뒤로 늙은 영주는 다시는 오르간에 손을 대지 않았고 그 해가 가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어. 그럴 만도 했지. 그 광포하고도 끔찍한 밤의 다음 날 아침, 언덕을 내려오던 양치기들이 겨우살이 나무 아래에서 모드 양을 발견했기 때문이야. 그녀는 제정신이 아닌 듯 웃으며 앉아 오른쪽 어깨에 끔찍한 자국이 남아있는 죽은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대. 하지만 그 자국 때문에 죽은 건 아니야. 도로시가 말했어. 추위와 서리 때문이었지. 들짐승들은 모두 굴 속에 들어가 있었고 가축들도 다 우리 안에 있었는데 그 아이와 그 어미만은 밖으로 내쫓겨 언덕을 헤매야 했으니. 그리고는 나를 바라보며 덧붙였어. 이제 다 알게 됐으니 무섭지 않겠니? 난 속으로는 전보다 더 두려웠지만 아니라고 말했어. 그 끔찍한 집에서 로저먼드 아가씨와 함께 영영 떠나고 싶었지만 아이를 두고 갈 수도 없었고 데려갈 용기도 없었어. 그래서 나는 그 아이를 얼마나 살피고 또 살폈는지 몰라. 문은 해가 지기 한참 전부터 빗장을 걸고 창문 덧문도 꼭 닫아두었어. 단 몇 분이라도 늦게 닫느니 차라리 1시간 먼저 닫는 편이 나았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어린 아가씨는 여전히 그 기묘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곤 했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짓을 해도 그 아이를 찾아가 문을 열어주고 싶다는 마음을 막을 수가 없었어. 그 매서운 바람과 눈 속에서 죽어갈 것만 같다고 말하며. 난 그동안 퍼니벌 양과 스타크 부인을 될 수 있는 대로 피했어. 두 사람 모두가 두려웠기 때문이야. 그 회색빛 얼굴과 굳은 표정, 그리고 지나간 끔찍한 세월을 되짚어 보는 듯한 눈빛 속에서는 결코 좋은 기운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어. 그러나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나는 퍼니벌 양에게만큼은 이상하게도 연민을 느끼게 되었어. 지옥에 떨어질 이들도 그보다 더 절망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았거든. 마침내 나는 그분이 너무도 가엾게 여겨져 그분을 위해 기도하기까지 했어. 그리고 로저먼드 아가씨에게도 큰 죄를 지은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쳤지. 하지만 아이는 그 기도를 하다가도 어느 순간 귀를 기울이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외치곤 했어. 저 아이가 울고 있어. 아주 슬프게 울고 있어. 어서 들여보내줘.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릴지도 몰라. 새해가 지나고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밤이었어. 길고 길던 겨울도 이제는 조금 누그러질까 싶던 때였는데 그날 밤 서쪽 응접실에 종이 3번 울렸어. 그건 나를 부르는 신호였지. 하지만 나는 로저먼드 아가씨를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었어. 아이는 잠들어 있었지만 그날따라 오르간 소리가 전보다 훨씬 더 사납게 뒤틀려 울려 퍼지고 있었기 때문이야. 혹시라도 아이가 잠에서 깨어 그 유령 같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게 될까 두려웠어. 보게 될 일은 없었어. 창문은 내가 너무도 단단히 닫아두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아이를 침대에서 안아 올려 손에 잡히는 대로 겉옷을 둘러입히고 품에 안은 채 응접실로 내려갔어. 그곳에는 두 노부인이 늘 그렇듯 테피스트리 일을 하고 앉아 있었지. 내가 들어서자 두 사람은 고개를 들었고 스타크 부인은 깜짝 놀란 얼굴로 물었어. 왜 아가씨를 따뜻한 침대에서 꺼내 이리 데려왔느냐? 난 작은 소리로 대답하려 했지.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눈 속에 그 아이가 아가씨를 유혹해 나가게 할까봐. 그때 스타크 부인이 내 말을 딱 끊었어. 퍼니벌 양을 힐끗 바라보며. 그리고는 퍼니벌 양께서 잘못 수놓은 부분을 풀어야 하는데 두 분 다 눈이 어두워 손을 대지 못하니 내가 좀 도와달라는 말로 얼버무렸어. 나는 아이를 소파 위에 눕히고 그들 곁에 작은 의자를 끌어다 앉았어. 그리고 점점 거세게 불어오며 울부짖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일부러 마음을 굳게 다잡았지. 로저먼드 아가씨는 바람이 아무리 거세게 불어도 깊이 잠들어 있었어. 퍼니벌 양은 창문이 흔들릴 만큼 돌풍이 몰아쳐도 아무 말 없이 돌아보지도 않고 앉아 있었어. 그러다 갑자기 그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손을 들어 우리에게 조용히 하라는 듯 신호를 보냈어. 소리가 들려. 그녀가 말했어. 비명 소리야. 끔찍한 비명. 아버지의 목소리도 들려. 바로 그 순간 내 어린 아가씨가 갑자기 몸을 떨며 깨어났어. 그 아이가 울고 있어. 얼마나 울고 있는지 몰라. 아이가 일어나 그 아이에게 가려 했지만
담요에 발이 얽혀 넘어질 뻔했고 나는 얼른 아이를 끌어안았어. 그들이 듣는 소리를 우리는 듣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내 온몸에는 이미 소름이 돋아오르고 있었어. 하지만 곧 그 소리들이 우리에게도 들려오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희미하던 소리가 순식간에 불어나 귀를 가득 채웠어. 우리도 이제 분명히 들을 수 있었어. 사람들의 목소리와 비명소리를. 바깥에서 휘몰아치던 겨울바람 소리는 어느새 사라지고 그 끔찍한 소리들만이 온 공간을 채우고 있었어. 스타크 부인은 나를 바라보았고 나 역시 그녀를 보았지만 누구도 감히 입을 열 수 없었어. 갑자기 퍼니벌 양이 문 쪽으로 걸어나갔어. 서쪽 복도를 지나 앞방으로 나가 큰 홀로 통하는 문을 열었어. 스타크 부인이 그 뒤를 따랐고 나 역시 그 자리에 남을 수가 없었어. 심장이 멎을 듯 두려웠지만 나는 아이를 단단히 안은 채 그들을 따라 나갔어. 홀에 들어서자 비명소리는 더욱 또렷해졌어. 그 소리는 동쪽 별채 쪽에서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어. 굳게 잠겨있던 문 바로 건너편에서 바로 그 뒤에서 들려오는 듯했어. 그때 나는 문득 알아차렸어. 넓은 홀은 여전히 어둑했지만 천장에 달린 커다란 청동 샹들리에는 불이 환히 밝혀져 있었고 거대한 벽난로에는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으나 그 열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 나는 몸을 떨며 아이를 더욱 꼭 끌어안았어. 그 순간 동쪽 문이 덜컹거리며 흔들렸어. 그리고 내 품 안에서 아이가 갑자기 몸부림치며 외쳤어. 헤스터, 가야 해, 가야 해. 그 아이가 저기 있어. 들려, 오고 있어. 헤스터, 나 가야 해. 난 온 힘을 다해 아이를 붙잡았어. 단호한 마음으로, 결코 놓치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붙들었어. 설령 내가 그 자리에서 죽는다 해도 이 손만은 끝까지 아이를 놓지 않을 것만 같았어. 퍼니벌 양은 그저 소리에 귀를 기울인 채 서 있었고 내 품에서 몸부림치는 아이에게는 아무 관심도 두지 않았어. 아이는 어느새 바닥에 내려와 있었고 난 이제 무릎을 꿇은 채 두 팔로 아이의 목을 감싸 안고 붙잡고 있었어. 그러나 아이는 여전히 울부짖으며 내 품에서 벗어나려 애쓰고 있었어. 그때였어. 갑자기 동쪽 문이 천둥 같은 굉음과 함께 무너져 열렸어. 마치 격렬한 분노에 찢겨 나가듯이. 그리고는 그 넓고도 기묘한 빛 속으로 한 늙은 사내의 형상이 모습을 드러냈어. 키가 크고 머리는 휘었으며 눈빛은 번뜩이고 있었어. 그는 앞에 있는 여인을 몰아붙이고 있었어. 단호하고도 아름다운 여인이었는데 그 치맛자락에는 작은 아이 하나가 매달려 있었지. 늙은 사내는 그들을 향해 혐오를 감추지 않는 거친 손짓으로 계속 몰아세웠어. 헤스터, 헤스터. 로저먼드 아가씨가 외쳤어. 저분이야. 저 겨우살이 나무 아래에 있던 그 부인이야. 그리고 그 아이도 함께 있어. 헤스터, 나 보내줘. 저기로 가게 해줘. 저들이 나를 부르고 있어. 느껴져, 느껴져. 나 가야 해. 아이는 다시 내 품 안에서 거의 발작하듯 몸부림쳤어. 난 점점 더 세게 아이를 끌어안았어. 이러다 다치게 할까 두려울 정도였지만 저 끔찍한 환영 쪽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편이 낫다고 여겼어. 그 환영들은 큰 현관문 쪽으로 나아갔어. 바깥에서는 바람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먹이를 노리고 있었지. 그런데
문에 이르기 직전 그 여인이 돌아섰어. 난 보았어. 그녀가 늙은 사내를 향해 사납고도 당당한 눈빛으로 맞서고 있는 것을. 그러나 곧 그녀의 기세가 꺾였어. 그리고는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리며 자신의 아이를, 그 어린 아이를 막아보려 했어. 늙은 사내가 높이 들어올린 지팡이로 내려치려는 순간이었어. 로저먼드 아가씨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세게 끌려나가듯 몸을 비틀며 울부짖었어. 그때쯤에는 이미 기력이 빠져 흐느끼는 소리조차 약해지고 있었어. 저들이 날 데리고 가려 해. 펠스로 끌어당기고 있어. 아, 그 아이 가고 싶어. 하지만 헤스터가 나를 꼭 붙잡고 있어. 그러다가 로저먼드 아가씨는 높이 들린 지팡이를 보자마자 그대로 기절해버렸어. 난 그 사실에 오히려 감사했지. 바로 그 순간이었어. 그 늙은 사내가 마치 용광로의 불길 속에 선 사람처럼 머리칼을 휘날리며 그 떨고 있는 작은 아이를 향해 내려치려 하던 그 찰나, 내 곁에 서 있던 늙은 퍼니벌 양이 외쳤어. 아버지, 아버지, 그 죄 없는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는 모두가 또 다른 형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어. 푸르고 희미한 안개 같은 빛 속에서 또 하나의 환영이 서서히 뚜렷해졌어. 그 늙은 사내 곁에 서 있던 또 다른 여인이었어. 그녀의 얼굴에는 가차없는 증오와 승리한 듯한 냉소가 서려 있었어. 그 모습은 너무도 아름다웠어. 부드러운 흰 모자가 도도한 이마를 덮고 있었고 붉고 살짝 말린 입술이 또렷이 드러나 있었어. 푸른 실크 드레스를 걸친 그 모습. 난 그 얼굴을 알고 있었어. 그것은 젊은 시절의 퍼니벌 양, 그레이스 양, 바로 그 모습이었어. 그 끔찍한 환영들은 늙은 퍼니벌 양의 절규를 아랑곳하지 않은 채 계속 나아갔어. 그리고 마침내 높이 들렸던 지팡이를 내려쳤어. 그 어린아이의 오른쪽 어깨 위로. 그리고 여동생은 돌처럼 굳은 채 차갑고 고요한 얼굴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 그 순간 희미하게 켜져 있던 불빛도 열기를 내지 않던 불꽃도 모두 스스로 꺼져버렸지. 그리고 퍼니벌 양은 우리 발치에 쓰러졌어. 마비에 쓰러진 채 죽음에 이른 것이나 다름없이. 그날 밤 그녀는 침상으로 옮겨졌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어. 그녀는 벽을 향해 돌아누운 채 낮게 중얼거렸어. 끊임없이 같은 말을. 젊은 날에 저지른 일은 늙어서도 결코 되돌릴 수 없구나. 젊은 날의 일은 결코 되돌릴 수 없구나. 지금까지 늙은 유모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눈 덮인 저택과 그 안을 떠도는 존재들보다 어쩌면 더 서늘하게 남는 장면이 있었죠. 어린아이에게 지팡이를 휘두르던 순간 그 곁에서 증오와 어떤 기묘한 승리감이 섞인 얼굴로 그 모습을 바라보던 그레이스 양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유령보다 살아있는 사람의 마음이 더 무섭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는데요.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이 질투와 경쟁심으로 시작되어 점점 깊어지고 끝내는 증오가 되어버릴 때 그 감정은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들까지도 상처 입히고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밀어넣고 맙니다. 하지만 분노라는 것은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을 삼킬 듯 아주 커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자리에 남는 것은 후회와 고통뿐일지도 모릅니다. 그레이스 양이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도 어쩌면 그 지나간 마음의 그림자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살면서 말하지 못한 마음 하나쯤은 가슴에 묻어두고 살아갑니다. 그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아주 오래전의 기억 하나가 조용히 떠오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기억이 조금은 덜 아프게, 조금은 더 따뜻하게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